나는 그들을 먹여 살리니까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나의 권리 행사인 동시에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을 그 정도는 단속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든지 이곳에 적응해 보려는 내 나름의 노력이고 그래 봤댔자 잘 안 되는 거부감의 표현이라는 걸 나만이 알고 있었다. 파자마부에서 초상화부로 쫓겨나면서 어쩔 줄 몰라 나도 모르게 시작한 연필 끝으로 종이를 뽕뽕 뚫어서 가루를 만드는 손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었다. 나는 그 짓을 마음대로 하려고 집에서 일부러 마구 찢어버려도 될 종이를 가지고 출근을 했다. 종이를 한꺼번에 몇 장 그렇게 부수는 동안 몰두의 경지랄까? 거의 마음을 비우는 무아지경을 맛보았고 문득 정신이 들면 숙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머리가 개운해지곤 했다. 보다 못한 티나김이 하루는 그 짓 좀 그만둘 수 없냐고 정색하고 물었다. 어려서부터의 버릇이에요. 안 그러면 손톱이라도 물어 뜯어야 돼요. 아이고야, 별난 버릇도 다 있구나. 찢어라 찢어. 종이 찢는 게 낫지.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다간 내 몸뚱어리도 안 남아나겠다. 이렇게 티나김은 겁먹은 얼굴로 양해를 해주었다. 그러나 화가들한테 방자하게 구는 것하며 무의식 속에 온갖 욕구불만이 손끝에 모인 것 같은 이상한 손버릇하며 내가 결코 편안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박씨라는 체격이 듬직한 화가가 화집을 하나 끼고 나왔다. 나는 한 번도 화가들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간판장이들로 좋겠고 이름도 알고 있는 이가 없었다. 다행히 5명의 화가들은 성씨가 다 달랐다. 박씨, 황씨, 장씨, 노씨, 마씨였다. 성씨만으로 구별해 부를 수 있으니 그만이었다. 박씨도 5명의 간판장이 중에 하나일 뿐 그만의 특색이나 사건으로 인상에 남을 만한 건수는 없었다. 나는 박씨가 두툼한 화집을 끼고 나오는 걸 보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꼴값하고 있네. 화집만 끼고 다니면 간판장이가 화가 되나? PX걸 중 못생긴 아가씨들 사이에서 타임이나 라이프 같은 영문 잡지를 말아서 끼고 다니는 게 유행할 때였다. 뜻밖에도 박씨는 나를 생각하고 그 화집을 가지고 나온 거였다. 한산한 오전 시간에 겸연쩍은 미소를 띠고 나한테로 화집을 들고 왔다. 일제 때 선전에 입선한 작품을 모은 화집이었다. 그는 미리 특정의 페이지를 펴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그림이라고 했다. 농가 여자들이 마주보고 절구질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특선이나 무감사 같은 특별한 그림은 아닌 듯 했다. 꽤 크게 나온 그림도 있었는데 그의 것은 명함만한 크기로 흑백으로 나와 있었다. 그 밑에 들어있는 작가 이름을 보고 처음으로 나는 그가 박수근이라는 걸 알았다. 박씨라는 성 외에 이름을 더 알았다 뿐 그전부터 박수근이라는 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진짜 화가가 우리 초상화부에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는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우선 그동안 내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게 군 게 무안했다. 그는 그 화집을 내 책상 위에 놓고 갔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서나 가져간 것 외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왜 그걸 나에게 보여줬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막연히 나의 신경질과 오만 불손에 대한 그 나름의 한거, 최소한의 꿈틀거림이 아닐까 정도로 추측했다. 너만 잘난 게 아니야. 여기 잘난 사람 또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 후 나는 다시는 지지나 지도하는 국민학교 여선생 같은 짓거리를 안 하게 됐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도 박수근이가 다른 화가하고 다른 점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황소처럼 순했고 그림 그리는 태도는 진지하다기보다는 덤덤했다. 아무리 봐도 특출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출이란 여러 평범 중에서 돌출되는 점이어야 하는데 그는 어디서도 존재가 드러나기에는 불리한 조건만 갖추고 있었다.
평균치의 한국인 얼굴에다 목소리는 낮았고 남을 웃기는 재담도 할 줄 몰랐고 신랄한 독설가는 더군다나 아니었다. 사교술도 없지만 남을 피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누가 점심 먹으러 나가자고 하면 미적미적 따라 나섰지만 먼저 바람을 잡는 일은 없었다. 나는 열심히 그가 다른 간판장이들과 다르다고 여기고 싶어 했다. 나는 위안이 필요했다. 파자마부에서 초상화부로 쫓겨나고 나서 서울대학생 소리는 덜 듣게 됐지만 나에겐 아직도 서울대학은 급소였다. 허 사장처럼 학벌은 없고 돈은 많은 사람에게도 나름의 지적 허영심은 있었다. 그는 문득문득 돈만 있으면 서울대학생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허 사장 같은 이가 나로 인해 잘난 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역겨워하면서도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건 은연중 PX 안에서의 나의 특수성, 희소성을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건 결국은 우월감과 다르지 않았다. 월급도 받을 만큼 받고 밖에서도 부러워하는 PX 월급 자리를 기회만 있으면 밑바닥까지 전락한 것처럼 느끼는 것도 우월감의 소치였다. 나는 내 안의 팽배한 우월감 때문에 그 안에 누구하고도 동료의식을 갖지 못했다. 펌어를 해서 겉모양이 세일즈걸처럼 되는 것도 참아내기 힘들 정도였으니 나야말로 서울대학에 연연해 하고 있었다. 그 누구하고도 동료의식을 못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청소부는 모조리 여름에도 겨울 메리아스 내복을 입고 미제 물건을 차고 어기적 걸어나가는 족속이었고 점원들은 블랙마켓과 갈보짓을 동시에 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올라도 미제 물건 아쉽지 않게 만반의 대비를 한 족속이었고 노무자들은 박스떼기, 트럭떼기로 일확천금을 할 꿈으로 동작은 굼뜨고 시선은 쥐새끼처럼 교활한 집단이었다. 나에게 초상화부 화가들은 물론 극장 간판장이로 좋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았다. 그 중에 진짜 화가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화집을 보여준 것은 내 수모를 못 견디어서였을까?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내 방자함에 꿈틀하거나 하다못해 닦게 하는 표정도 본 것 같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여태껏의 인명성으로부터 돌출되어 자기를 박수근으로 봐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훈련을 요하는 일인지 안 하던 짓을 하려니 신경만 써지고 잘 안 됐다. 그가 간판장이들과 달라야 한다는 건 나의 희망사항일 뿐 그는 간판장이들보다 더 간판장이다웠다. 그게 남다른 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갈구하는 남다름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서 얼핏이라도 좋으니 예술적 고뇌, 억압된 우울한 정열 같은 걸 훔쳐보고 싶었다. 도대체 그에게 그런 게 있기나 한 걸까? 아무리 애정을 가지고 봐주려도 그에게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술적 고뇌 대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노동의 충족감이었고 우울한 열정 대신 단순 노동의 평화였다. 그러나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순하고 덤덤한 데 있었고 그런 것은 나타나기보다는 숨어있는 특색이었다. 초상화부 화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가난했고 하고 다니는 꼴도 한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궁상맞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의젓함이 있었다. 다들 늘 돈 했고 한 푼의 치를 떨었고 자기 그림이 빠꾸당하면 불같이 화를 내느라 딴 그림까지 망쳐놓기 일쑤였다. 박수근의 가난엔 그런 조바심이 없었다. 그의 그림이 빠꾸당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는 내 등 뒤로 와서 슬그머니 그림을 빼앗으면서 또 그려주면 될 걸 뭘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위로한 것도 그밖에 없었다. 그는 내가 몽상한 천재적인 예술가는 아니었다. 그가 만약 천재였다면 사는 일을 위해 예술을 희생하려 들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예술보다 사는 일을 우선했다.
그가 가장 사랑한 것도 아마 예술이 아니라 사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는 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재주로 열심히 작업을 했다. 그뿐이었다. 훗날 그가 예술가로서 받은 최고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그는 천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불필요할 때 결코 그 천재성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만약 허사장 같은 이가 그에게서 앞으로 큰돈이 될 비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를 6달러짜리 그림이나 그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편안한 우리에 가둬놓고 돼지처럼 배부르게 부양하면서 그의 천재성이 말라붙을 때까지 퍼내려고 했을 것이다. 자칭 돈벌구멍 하나는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눈을 타고났다는 허사장도 그를 알아보진 못했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웃음이 난다. 그건 박수근이 남겨준 유일한 농담이다. 그는 잘난 척하거나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뭐하러 자신이 간판장이가 아니라 화가라는 걸 나에게만 살짝 밝힌 것일까? 그런 의문은 덤덤한 사람이 낸 수수께끼답게 당장 풀리지 않고 서서히 풀렸다. 그에 대한 친근감과 동료의식은 나는 이 안에서 유일한 서울대학생이다. 적어도 서울대학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락했나 따위 우월감과 열등감의 콤플렉스에서 노연하는데 힘이 되었다. 우리 초상화부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도처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호기심도 생겨났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싸잡아 능멸하던 고약한 버릇에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관심과 아량을 조금씩 회복해갔다. 알고 보니 PX 종업원 중에 대학생이 그렇게 희귀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었다. 서울대학생뿐 아니라 서울대학 졸업생도 있었고 세고 센 게 대학물 먹은 이들이었다. 청소부 아줌마들 중에도 중학교 선생까지 하던 이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라는 걸 코에 걸고 다닌 건 겨우 며칠 대학물 먹은 나밖에 없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들어가고 싶게 낯뜨거운 일이었다. 퇴근해서 집에 갈 때는 대개 화가들이 먼저 가고 나는 돈도 입금시키고 청소도 하느라 맨 나중까지 처지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사무실에서 돈 계산을 하고 내려오면 그가 작업방 정돈을 해놓고 기다리곤 했다. 뒷정리를 하는 동안이 그만큼 걸렸다 뿐 기다린 건 아닌지도 몰랐다. 안 기다릴 적도 많았으니까. 우송해줘야 할 초상화가 몇 건 있을 때는 포장부와 우체국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럴 때 그는 먼저 가고 없었지만 매장과 작업장이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기다려주지 않는 건 잘한 일이었다. 꼬박꼬박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면 차근차근 볼일을 다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텅 빈 매장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자애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사는 일의 악착같음 때문에 거의 잊고 지낸 자애라는 게 따뜻한 물에 온몸을 담갔을 때처럼 쾌적하게 스미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린 그냥 을지로 입구까지 같이 걸었다. 둘이 다 전차를 탔지만 방향이 달라서 거기서 헤어졌다. 그가 주급을 받는 날은 차를 사기도 했다. 다방에 앉으면 그는 신문 먼저 사서 꼼꼼히 읽었다. 이놈의 전쟁이 언제나 끝나려나 혼자서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 티나김한테 들은 바로는 그에겐 많은 식구가 딸려 있다고 했다. 동정적인 말투였다. 당시 염색한 군 작업복은 민간인들의 평상복 같은 거여서 그가 특별히 더 궁상맞아 보일 것은 없었다. 그하고 가족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이만 쑥쑥 잘 낳을 뿐 못생기고 바가지를 잘 긁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의 과묵에 대한 내 최소한의 복수심이었다. 초상화부는 여름도 안 타고 상승세가 계속됐지만 변동도 많았다. 장 씨가 그만두고
새로 2명의 화가가 보충됐는데 둘 다 여자였다. 이대 미대를 졸업한 여자하고 서울대 미대 1학년생하고였다. 선이라는 서울 미대생은 전쟁만 안 났으면 2학년이 되었을 테니 나하고는 동기였다.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동기끼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여러 친구를 공유하고 있어 할 얘기가 많았다. 초상화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학벌 콤플렉스는 무효가 된 지 오래건만 나는 그때까지도 연필 끝으로 종이를 찢어내는 버릇을 못 고치고 있었다. 선이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만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도 다가와서 뒤로부터 팔을 잡으며 못하게 했다. 선이 말인즉 그 짓을 하고 있을 때는 내 신경줄이 오로리 밖으로 노출돼 보인다는 거였다. 신경줄이 어떻게 생겼기에 그의 눈엔 보이는 걸까? 제발 그만둬. 신경줄은 숨어 있어야 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마를 찡그리곤 했다. 아주 앳된 얼굴인데도 본디부터 이마에 몇 가닥의 귀여운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고약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내가 좋아하는 선이를 너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나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부터 나도 사람이 돼간다는 걸 남의 일처럼 기특하게 여기곤 했다. 티나 김은 한결같이 나한테 잘해줬고 나도 그녀를 필요로 했지만 좋아할 수는 없었다. 서로 이용당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컨세션 계약은 끝내 좌절됐지만 싸진 캐넌이 봄에 갈려가고부터 나는 티나김한테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됐다. 캐넌한테서 오는 편지를 읽어주고 답장을 써주는 일을 내가 맡게 됐다. 캐넌이 없어도 그녀로부터의 미제 공급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건 답례 같은 거였고 나는 그 답례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조카들을 잘 먹이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그런 이빨이나 썩기 알맞은 과자 부스러기였지만 그때로서는 결코 잃고 싶지 않은 최고의 고모 노릇이었다. 연애 편지 쓰는 것은 공문서 만들기보다 훨씬 쉬웠다. 그들이 연인끼리 쓰는 관용어는 정해져 있었다. 캐넌의 편지에 자주 나오는 I miss you so much, I need you, I love you를 이쪽에서도 적당히 삽입해가며 용건을 말하면 됐다. 고2 영어 시간에 영어로 번역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교재로 쓴 일이 있는데 집에 그 프린트가 남아 있었다.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근사한 문장과 그걸 배울 때의 감미로운 슬픔까지를 되살려가며 내 딴엔 감동적인 연애 편지를 쓰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 연애에 대한 동경, 호기심, 글재주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 그런 게 그녀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연애 편지를 쓰고 싶게 했는지도 모른다. 다 쓴 걸 읽어주면 그녀는 도취한 표정을 짓고는 내 글솜씨를 칭찬해주곤 했다. 연애 편지와 함께 이민에 필요한 서류도 오갔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캐넌과 자기가 결백한 관계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했다. 순수한 우정이라는 거였다. 캐넌은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몹쓸년이지. 순진한 애를 이용해서 이민 갈 궁리나 하고 있으니. 그렇지만 어떡하니? 그 여자가 애까지 낳았겠다. 애 못 낳는 년이 비켜줘야지. 애 낳기 위해 얻어준 첩하고 남편이 정식 부부가 되어 잘 살게 하려고 자기는 이민을 가버리겠다는 거였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진실성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캐넌 또한 처자식이 있는 중년의 남자였다. 이민 가서 캐넌을 이혼시킬 자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펄쩍 뛰면서 캐넌과는 키스도 안 해본 사이라고 우겨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럼 그 편지 사연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친구 간에도 서양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둘러댈 게 뻔해서 속아주는 척 했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정숙한 척하는지 몰랐다. 그 철저한 이중성과 부정직 때문에 티나하고는 절대로 어느 선 이상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
그녀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부정직하냐 하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편지와 함께 이민수속에 필요한 두둑한 서류가 온 날이었다. 사람들 눈도 있고 보아하니 사전을 찾아가며 읽어야 무슨 소린지 알 것 같기도 해서 집에 가서 해석해 오마고 했다. 처음엔 그러라고 하더니 오늘 집에 가서 말씀드려봐서 괜찮다고 그러시면 내일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자지 않을래?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지나친 친밀감이 달갑지만은 않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사나 보고 싶었다. 우리 집에선 티나김이 여사장으로 통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수송동 태고사 근처의 조초라고 반듯한 한옥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몸이 나기 시작하는 중년이었고 그녀가 주선해서 얻어줬다는 작은 댁은 그녀에게 충실한 하녀처럼 굴었다. 양치질하고 발 씻을 물까지 방 안으로 대령했다. 그녀는 안방을 쓰고 아이를 포함한 세 식구는 마루가 딸린 뜰 아랫방을 쓴다고 했다. 뚝 떨어져 있는데도 아이의 재롱을 보는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잘못한 것 없이 눈치가 보이고 거북해지는 이상한 분위기였다. 난 어떻게든지 미국에 가야 돼. 알겠지? 너도 내가 왜 이러는지. 바깥의 활락한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말고 티나김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알고도 남을 것 같았지만 캐넌 부인을 밀어내는 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 또한 여전해서 안 할 소리를 불쑥 하고 말았다. 이민보다 결혼 수속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수월해질 텐데. 티나가 버럭 화를 내면서 캐넌하고의 결백을 주장했다. 내 표정에 그녀의 거짓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난 듯했다. 벼랑간 일본식의 잠옷가슴을 헤치더니 브래지어를 걷어 올렸다. 그렇게 풍만해 보이던 그녀의 가슴이 뜻밖의 담벼락 같았다. 브래지어 캡 속에서 살색 스펀지로 된 젖꼭지까지 달린 두 개의 유방을 꺼내 코앞으로 들이댔다. 이걸 보고도 못 믿겠니? 양키가 얼마나 육체미를 밝히는데 온통 가짜로 꾸미고 사는 여자를 무슨 재미로 데리고 자겠냐? 너도 생각을 해봐, 어? 거의 애원조였다. 나는 밤중만 아니라면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나한테 할 소리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자신의 정숙을 믿게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제 서방도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나 스펀지 저통을 보고 나니 아무도 안 데리고 잤을 것 같은 건 둘째고 그런 꼴을 그녀가 누구에게도 안 보여줬을 거라는 것만은 믿어줘야 할 것 같았다. 암만 해도 티나김의 사생활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었다. 불가사의한 여자였지만 신비감 없는 불가사의는 혼란스럽고 피곤할 뿐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또는 가장 귀여운 티나로 시작되던 캐넌의 편지가 단지 티나로 바뀐 편지를 받은 날이었다. 읽는 건 내가 읽어주더라도 뜯는 건 그녀가 먼저 뜯게 돼 있었다. 봉투도 닫힐세라 손잡이가 아름다운 나이프를 봉안 사이로 집어넣고 살살 뜯어내는 티나의 떨리는 듯 신중한 손놀림은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플라토닉의 극치였다. 불순한 건 그녀의 정숙을 못 믿는 내 쪽이었다. 2층 휴게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편지를 뜯었는데 수식어를 생략하고 티나라고만 한 서두를 보자 안색이 싹 변하더니 와락 편지를 움켜쥐었다. 이제 티나도 완전한 문맹은 아니었다. 내 보충 설명 없이도 그 정도는 알아볼만 했다. 졸지에 벌거벗김을 당한 것처럼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런 의욕은 오래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휴게실 안에 우리만 있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고 나서 편지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지만 조우에게 동생이 생겼소. 내년 봄이면 나는 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어. 그러나 당신이 이민 오는 것을 돕자고 하는 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소. 당신도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미국은 가능성이 무한한 나라요.
당신에게도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걸 잊지 말기를. 대강 이런 뜻의 짧은 사연을 나는 조사를 읽듯이 느리고 침통하게 읽어 내려갔다. 조는 캐넌의 아이 중 맨 밑의 아이였다. 그 다음엔? 그 다음엔 또 뭐래? 분명히 유어스 신시어리까지 읽어줬는데도 티나는 이렇게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갑자기 티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의 어깨를 안고 뭐라고 위로의 말을 중얼대다 말았다. 주위를 의식해 소리를 죽인 울음이 곧 그녀를 폭발시키듯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